최근 캐나다에서 한국에 관한 10분짜리 다큐 영상이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무려 80% 이상의 뜨거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은 그저 K-팝과 성형밖에 볼 것 없는 나라야. 역사와 옛 문화라고는 없는 나라. 근본을 잃은 나라지. 여기 캐나다의 다큐 제작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냉소적이지만 정직하다는 사람들의 칭찬을 자부심으로 갖고 있는 실력이 입증된 전문가입니다. 그런 그녀가 한국에 관한 다큐 프로젝트에 임하게 됐고 한국에 도착한 지 1시간 만에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달랐던 한국, 그리고 역대급 시청률을 기록한 영상에 담긴 한국의 진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카메라를 케이스에 넣으며 크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는 사라 맥켄지,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죠. 한국이라고요? 지난주 상사에게 물었답니다. 한국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라고요? 그는 마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대 한국 문화, K-팝, 기술, 패션 그 모든 흥미진진한 것들 말이야. 하지만 그의 열정을 전혀 공감할 수 없었습니다. 34살의 나이에 저는 중요한 사회 문제와 문화적 갈등에 관한 진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며 경력을 쌓아왔죠. 제 영화들은 어려운 주제에 관한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제 작품을 냉소적이지만 정직하다고 표현했고 저는 그것을 칭찬으로 받아들였답니다. 제게 한국은 그저 인공적인 아름다움과 화려한 뮤직비디오의 나라일 뿐이었어요. K-팝 스타들, 성형수술, 높은 유리 건물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외에는 별로 흥미로운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기생충이 모든 상을 휩쓸 때 그 영화를 봤고 한국이 꽤 빠르게 부유해졌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이 나라가 서양 문화를 모방하고 팝 음악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전통과 정체성을 버렸다고 확신했어요. 정말 시간 낭비군. 가방을 닫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른 의미 있는 일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한국행 비행기는 12시간이 걸릴 예정이었어요. 비행기 좌석에 몸을 기대고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검토했죠. 화면에는 밝은 네온 사인과 완벽한 얼굴을 가진 K-팝 스타들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역시나 이 나라는 K-팝과 쇼핑몰 때문에 모든 문화를 잃어버렸을 거야. 그 자리에서 이 프로젝트를 최대한 빨리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고 토론토로 돌아가기. 간단하죠. 옆자리에 앉은 한국계 캐나다인 여성이 한국 영상을 보고 있던 것을 알아챘어요. 한국에 가시나요? 그녀가 친근한 미소로 물었답니다. 고개를 끄덕였죠. 네, 일 때문에요. 현대 한국 문화, 특히 K-팝과 그런 것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재미있겠네요. 하지만 한국은 K-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년된 전통들이 모든 현대적인 것들과 함께 여전히 살아있는 곳이랍니다. 가시기 전에 그걸 아셨으면 해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정보에 감사하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 그렇겠지. 그렇게 빨리 현대화된 나라가 전통을 유지했을 리 없어. 그냥 애국심에서 하는 말이겠지라고 생각했답니다. 승무원이 음료를 가지고 오자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꺼냈어요. 촬영 장소 목록을 빠르게 적었습니다. 효율적으로 작업한다면 일주일, 어쩌면 그보다 더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걸어가면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상황에 놀랐답니다.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죠. 도착장 밖에서 젊은 한국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맥켄지 씨?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입니다. 그녀가 약간 인사를 하며 손을 내밀었어요. 한국 체류 동안 가이드와 통역을 맡게 된 김민지라고 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습니다. 적어도 의사소통은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했죠.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사라라고 불러주세요. 민지가 제 짐을 들어주며 물었답니다. 비행은 어떠셨어요, 사라 씨?
피곤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12시간 비행이 힘들긴 하네요. 호텔에 가서 쉬고 싶네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피곤하시겠어요. 하지만 가는 길에 한 곳만 잠깐 들러도 될까요? 청계천이라는 개울과 광화문 광장이 밤에 정말 아름다워요. 서울의 좋은 첫인상이 될 거예요. 거절하고 싶었어요. 뜨거운 샤워와 잠밖에 생각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일하러 왔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고 초기 영상을 몇 개 촬영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의 도시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열정 없음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동의했어요. 잠깐 보는 것도 좋겠네요. 그녀의 차로 걸어가면서 현대적인 공항과 세련되게 차려입은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세련되고 효율적으로 보였어요. 발전된 아시아 국가에서 기대했던 그대로였죠. 민지는 서울 도심으로 차를 몰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릎 위에 카메라를 준비해 두었어요. 지금까지는 정확히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크고 현대적인 도시일 뿐이었어요. 청계천에 거의 다 왔어요. 민지가 침묵을 깨며 말했답니다. 서울 중심부를 흐르는 개울이에요. 놀라서 물었죠. 도심 한가운데 개울이요. 그냥 콘크리트 수로 아닌가요?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차를 주차했고 우리는 짧은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분주한 거리가 열리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나타났어요. 거기, 이 거대한 도시의 중심부를 가로질러 맑은 물이 매끄러운 돌 위로 흐르는 아름다운 개울이 있었답니다. 넓은 계단이 물 양쪽에 산책로로 이어졌어요. 작은 다리 아래로 부드러운 불빛이 빛났고 버드나무들이 가지를 물 쪽으로 들이우고 있었죠. 사람들은 조용히 이야기하거나 그저 평화로운 풍경을 즐기며 산책로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서 말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게 아니네요. 민지가 물었답니다. 뭘 예상하셨는데요? 저는 당황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콘크리트, 네온 불빛, 이런. 평화로움은 아니었어요. 카메라를 꺼내 촬영을 시작했죠. 데뷔가 놀라웠어요. 우리 위로는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과 밝은 간판들이 솟아 있었지만 여기 개울가에서는 모든 것이 평온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고속도로로 덮여 있었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2005년에 시에서 개울을 드러내고 복원했죠. 이제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도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인정했습니다. 토론토에는 이런 곳이 없어요. 우리는 자연과 도시를 완전히 분리해두죠. 물가에 발을 담그고 앉아있는 젊은 커플, 벤치에서 책을 읽고 있는 노인, 개울의 얕은 부분을 건너 돌에서 돌로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촬영했어요. 모두가 너무 편안해 보였고 이 놀라운 오아시스에서 집에 있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더 보실 준비 되셨어요? 약 20분 동안 촬영한 후 민지가 물었죠. 물론이죠. 이제 정말로 다른 놀라운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차에 타고 약 15분 동안 운전했어요. 민지가 북촌 한옥마을이라고 부르는 곳에 도착할 때까지 도로는 언덕 위로 구불구불 이어졌답니다. 한옥은 전통 한국 가옥을 의미해요. 주차하면서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시간 여행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아름다운 옛 가옥들이 늘어선 좁은 거리가 있었죠. 그들은 검은 기와로 만들어진 우아한 곡선 지붕, 나무문, 돌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언덕 위에 자리 잡아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이 멀리 보였지만 여기 모든 것은 다른 시대에서 온 것 같았어요. 민지가 말했답니다. 이 집들은 수백 년이 되었어요. 많은 집들이 조선시대에 지어졌죠. 제가 먼저 물었어요. 이건 관광객을 위한 거죠. 박물관 마을 같은 건가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대부분은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집이에요. 일부는 게스트하우스, 카페, 작은 갤러리로 바뀌었지만 이건 실제 동네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이 역사적인 가옥에 살고 있다고요? 서울 한복판에서요? 곧바로 대답했어요. 네. 서울은 단지 현대적인 것만 추구하지 않아요. 과거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좁은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모든 것을 촬영했어요.
여기서는 대비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기와 지붕 위에 위성 안테나가 달린 고대 가옥들, 현대식 자동차가 주차된 전통 나무 대문, 스마트폰을 손에 든 채 이 역사적인 집에 들어가는 현대적인 옷차림의 사람들이 보였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어요. 마지막 햇살이 어두워지는 하늘 속에서 곡선 지붕을 황금빛으로 빛나게 만들었고 멀리서는 현대적인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답니다. 한 전망대에서 서울 전체가 아래로 펼쳐진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현대 건물들의 바다. 하지만 저는 수세기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소리내어 말하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 채 말했어요. 같은 공간에 두 개의 다른 세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받아들이기 위해 과거를 버리지 않아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와 함께 지니고 다니죠. 잠시 카메라를 내리고 그냥 바라보았어요. 쇼핑몰, K-팝, 현대 기술만 찾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한국에 왔는데 대신 이곳에서의 첫 몇 시간은 옛것과 새것, 자연과 도시, 전통과 진보의 균형을 신중하게 맞춘 곳을 보여주었답니다. 서울 전체가 이런가요? 현대적인 삶과 섞인 이런 전통의 포켓들이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방식으로 그렇죠. 내일 더 보여드릴 수 있어요. 관심 있으시다면. 놀라실 만한 현대 미술관도 있고 젊은 예술가들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고 싶네요. 이 과제를 받은 이후 처음으로 관심이 생겼어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는 더 많은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가는 길에 새로운 눈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화려하고 피상적인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이가 있었고 복잡성이 있었죠. 한국에 대해 제가 또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예상보다 더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호텔에서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로비에서 민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저를 맞이했죠. 좋은 아침이에요, 사라 씨. 잘 주무셨어요? 서울을 더 보실 준비 되셨나요? 카메라 가방을 두드리며 대답했답니다. 네, 준비됐어요. 오늘은 어디부터 가나요? 그녀가 말했어요. 국립현대미술관이요.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미술관은 깨끗한 선과 자연광이 가득한 크고 현대적인 건물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서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눈앞에는 방 전체를 채우는 거대한 설치 작품이 있었죠. 수천 개의 작은 밥그릇이 천장에서 바닥까지 매달려 있었고 빛이 그것들을 통과하며 벽에 패턴을 만들어내고 있었답니다. 와, 이게 뭐죠? 민지가 설명했죠. 굶주림과 풍요라는 작품이에요. 작가가 전쟁 이후 한국의 식량 부족과 오늘날의 풍요로움 사이의 대비를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어요. 각 그릇은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답니다. 설치물 주위를 걸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했어요. 단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의미, 역사, 그리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방은 저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어요. 벽에는 거리에서 시위하는 사람들, 군인들과 탱크에 맞서는 모습을 보여주는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의와 두려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더군요. 이것들은 1980년대 민주화 운동 당시의 사진들이에요.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많은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을 걸었죠. 한국 역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한국의 민주주의 투쟁에 대해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전시회를 둘러보면서 한국의 아픈 과거를 이야기하는 더 많은 작품들을 보았답니다. 일제 강점기, 국가를 분단시킨 한국 전쟁, 많은 사람들을 뒤처지게 한 급속한 산업화. 전혀 몰랐어요. 공장 노동자들을 보여주는 강렬한 그림 앞에서 멈춰 민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을 생각할 때 저는 K-팝과 기술만 떠올렸어요. 이런 모든 역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네요. 그녀가 대답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그래요. 하지만 과거를 이해하지 않고는 오늘날의 한국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늘의 성공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하기 때문이랍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전의 가정들에 대해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며. 이 나라에는
제가 깨달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민지가 간식과 물병으로 가득 채운 그녀의 차로 저를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서울에서 약 3시간 거리에 있는 경상북도의 그녀의 할머니 마을로 향하고 있었답니다. 도시와는 아주 다를 거예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경고했죠. 거기엔 고급 호텔이 없답니다. 진심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보고 싶은 거예요. 서울을 뒤로하자 풍경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은 푸른 산과 넓은 논으로 바뀌었어요. 차창을 통해 촬영하며 카메라를 준비해 두었답니다. 이 지역은 역사가 아주 많아요. 민지가 운전하며 설명했어요. 한국 전쟁 동안 이곳의 많은 마을들이 군대가 국가를 오가며 완전히 파괴되었죠. 평화로운 시골을 바라보며 한때 이곳에서 일어났던 폭력을 상상해 보려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 파괴 이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재건했나요? 제가 물었어요. 믿을 수 없는 결단력으로요. 민지가 말했어요. 할머니 친구인 김할머니를 만나면 알게 될 거예요. 약 3시간 후 우리는 언덕에 자리 잡은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일부는 기와 지붕이 있는 전통 한옥이었고 다른 집들은 좀 더 현대적이지만 여전히 소박했어요. 논과 채소밭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고 마을 중심으로 보이는 곳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답니다. 차를 주차하고 민지는 저를 작은 한옥으로 안내했어요. 한 노인 여성이 나무 벤치에 앉아 큰 바구니에 빨간 고추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보자 그녀의 얼굴은 눈 주위에 깊은 주름을 만드는 환한 미소로 밝아졌어요. 민지야. 그녀가 힘겹게 일어서며 외쳤어요. 친구를 데려왔구나. 민지는 저에게 83세인 김순자 할머니를 소개했답니다. 김할머니는 우리에게 차를 마시러 들어오라고 고집했어요. 그녀의 집은 작지만 깨끗했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인 물건들이 흥미롭게 섞여 있었습니다. 주방에는 현대식 냉장고가 보였지만 안방에는 옛날 방식의 낮은 나무 테이블이 있었어요. 민지의 통역을 통해 저는 김할머니에게 마을에서의 삶에 대해 물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태어났지. 그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한국 전쟁이 시작했을 때 난 10살이었어. 우리 가족 모두 여기서 함께 살았지. 그녀는 군인들이 마을에 왔고 가족들이 도망치려 했지만 제때 탈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어요. 폭격은 밤에 시작됐어. 과거를 보는 듯 멀리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아침이 되자 난 모든 일을 잃었지. 내 가족 전체가 사라졌어.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고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전쟁 후 난 혼자 이 마을로 돌아왔어. 김할머니가 계속했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었지. 하지만 이곳은 내 고향, 내 가족의 땅이었어. 재건해야만 했지. 그녀는 자신과 다른 생존자들이 서로 어떻게 도왔는지 가진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것을 나누며 함께 일하여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집과 삶을 재건했는지 설명했답니다. 우린 강해질 수밖에 없었어. 그녀가 간단히 말했어요. 저는 이 작고 나이든 여성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담긴 조용한 위엄, 완전한 파괴에서 삶을 재건한 그녀의 거친 손에 담긴 강인함. 그것은 겸손해지게 만들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마을 주민들은 감나무 아래 열린 공간에서 작은 공동 식사를 위해 모였어요. 그들은 제가 함께 하기를 고집했답니다. 그들의 정원에서 기른 채소로 만든 단순한 요리들이 돌려졌어요. 한 노인은 전통 현악기를 꺼내어 우리가 먹는 동안 조용한 음악을 연주했죠. 음식과 대화를 나누는 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들은 서울의 부와 비교하면 너무 적게 가졌지만 여기에는 돈으로 측정할 수 없는 풍요로움이 있었답니다. 공동체 의식, 소속감, 그들을 서로와 이 장소에 깊이 연결시키는 공유된 역사가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민지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마도 우리의 고유한 강인함일 거예요. 밖에서 보면 사람들은 K-팝, 기술, 현대 건물을 봐요. 하지만 그 밑에는 이 믿을 수 없는 회복력이 있어요.
우리는 침략, 식민지화, 전쟁, 가난에 직면했어요. 그리고 매번 우리는 재건했죠.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끈기 있게 함께 일함으로써요. 우리 차가 마을을 떠나는 언덕을 오르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안개가 눈에서 거치고 있었어요. 한 노인이 몸을 구부려 정원을 돌보고 있었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어요. 고요한 강인함, 저는 줄곧 보아왔던 것을 마침내 이해하며 되뇌었습니다. 2주 후 토론토의 편집 스튜디오로 돌아와 제 다큐멘터리의 마무리 작업을 했어요. 그것은 제가 만들려고 계획했던 K-팝과 현대 한국에 관한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대신 저는 그것을 조용한 기적 한국을 통한 여정이라고 불렀답니다. 영화는 토론토의 작은 영화제에서 첫 상영되었어요. 놀랍게도 한국 대사와 많은 한국계 캐나다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상영 후 불이 켜졌을 때 저는 많은 눈에서 눈물을 보았어요. 한 나이 든 한국인 남성이 나중에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감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은 진짜 한국, 우리 마음속에 한국을 보았군요. 그것은 제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이었어요. 저는 표면과 쇼만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한국에 갔습니다. 대신 저는 깊이와 실체를 발견했죠. 저는 관찰자로 갔지만 변화되어 돌아왔답니다. 제가 만든 20분짜리 다큐는 캐나다 내에서 큰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시청률이 무려 85%를 기록했죠. 한국은 저에게 제 가정을 넘어보는 것, 조용함 속의 강함을 보는 것, 그리고 진정한 회복력은 종종 크게 자신을 알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어요. 그것은 단지 수천 년 동안 한반도를 지켜봐온 산들처럼 견뎌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마도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